데일리 브리핑. 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공 드라이브를 막으려는 민주당 지역 주 정부들의 법적 투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사실상 반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지역이기도 하고 또 이제 소송을 담당하는 곳은 각 주의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인데, 이 법무장관들 보면 23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50개 주에서 지금 23명이니까 거의 반이네요.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거 보면은 거의 매일 줌 미팅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줌 미팅으로 회의를 하고 2월 11일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23명 중에서 12명이 직접 처음으로 미팅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7번 소송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를 해서요. 한 번을 제외하고는 6번은 이겼습니다. 이건 연방 지방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에서 한 번 하고 연방 지방법원에서 대부분 승소한 것인데요. 그만큼 상당히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일기 때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신속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장 같은 경우도 그냥 거의 나오자마자 밤새 써갖고 바로 그 다음날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빠르게 되는 게 왜냐하면 이미 논란이 됐지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강공 정책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나온 프로젝트 2025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다 대응을 하고 연구를 해놓고 대응책까지 다 마련한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일 밤마다 줌 미팅을 해서 바로 이제 결론도 내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른바 소장까지 다 드래프트를 써서 바로 그 다음날 접수시켜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얘기한 것만 해더라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곧바로 그 다음날 소송을 걸었는데 이거를 두 군데로 나눠서 냈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서부 워싱턴주의 4개 주가 같이 했고요. 워싱턴, 오레곤, 또 애리조나, 일리노이까지. 나머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뉴저지, 매사추세츠 전체 18개 주는 저 매사추세츠 보스턴 쪽에 가서 냈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에서 모두 지금 이거는 명백한 위헌이라는 그런 판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가처분으로 일시 중지 명령이 이미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노조나 다른 인권단체에서 한 2군데 메릴랜드와 뉴햄프셔에서도 중지 명령이 나왔습니다. 연방 지방법원에서 합해서 4군데에서 나왔고 또 이제 워싱턴주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이제 항소법원까지 나왔고 제9 연방 항소법원에서까지도 위헌 판결로 일시 중지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것을 소송을 벌여서 일단은 중지를 시키는 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백악관 예산관리실에서 어떤 얘기였냐면 3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지원 자금을 일시 다 동결했었거든요. 네. 이래갖고 상당히 전 지역에서 혼란을 빚었는데 그 이유가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는 확장된 메디케이드는 90%를 연방 지원에서 자금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얼마나
혼란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죠. 또 일반도 한 평균이 60%를 연방에서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없애려면 법적으로 없앨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 하기 전에 그냥 일시적으로 집행 자체를 동결해버리는 트럼프 배악관의 그 조치 때문에 즉각 소송이 걸렸습니다. 여기도 1월 27일에 바로 이제 소송이 걸려갖고 6개 주에서 소송을 걸어서 이것도 중단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뒀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도지라는 그 일론 머스크의 재무부 재정 서비스 그 지불 시스템, 그냥 미 국가의 그 책북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에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19개 주에서 소송을 벌였습니다. 이것도 중지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NIH의 연구기금도 동결되는 조치에 대해서도 소송을 걸어갖고 말씀드린 대로 7가지의 소송 중에서 한 가지 연방정부 자체의 인원 감축이나 기구 개편 같은 경우는 일반 각 지역의 주민들한테 직접 타격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연방 공무원들도 각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뭐 당연히 피해를 주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피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연방 지법 판사가 계속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7가지 소송에서 6대1로 각 민주당 지역 주 법무장관들이 아주 상당히 성공적인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앞으로도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계속되는 거 나올 그렇죠, 때마다 그렇죠. 얘기하는데 자신들은 이미 그 프로젝트 2025에서 어떤 것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있다. 한 가지 예상을 못했고 조금 당황스러운 게 하나 있다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도지 팀은 그 상상을 못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조금 놀랍고 좀 당혹스러운데 그래도 바로바로 이것도 맞대응을 하고 있는 2월 들어서는 여기에도 맞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효과적인 대응으로 제지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 연방 정부하고요 지역 정부 사이의 투쟁이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게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공화당 행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좀 강공책 쓰는 것은 그 민주당 지역 정부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상당한 피해, 타격을 주는 그런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법정 소송이 급증을 했었고요. 반대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또 공화당 주지사들이 공화당 주지역의 그 법무장관들이 맞소송을 또 벌이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오바마 시절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연방 정부와 주지역 법무부 장관 간의 그런 소송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네. 트럼프 일기 때를 보니까 155번이 제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민주당 지역 주 법무장관들이 155번이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승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55번이면 상당히 급증한 것이고요. 네. 바이든 또 4년에도 공화당 주지사들이 주 정부가 114번 아니나 또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비슷비슷한 것이고 트럼프 때가 조금 많은 건데 트럼프 2기에도 아마 그 일기의 기록을 깨지는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비단 지금 보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개혁을 하겠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방해만 놓는 거 아니냐,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미 일부 언론들은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트럼프 일기 때도 이렇게 많았고 바이든 때는 또 맨날 그 텍사스나 그 플로리다 같은 데에서 공화당 출신 주 법무장관이 소송을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걸었거든요. 그랬었죠. 155대 114기 때문에 엇비슷하게 100번을 넘겼기 때문에 엇비슷하게 이제 그만큼 소송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번 트럼프 이기에도 이게 또 비슷한 것이 반복되는 것이지 결코 이제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은 트럼프 일기 때는 트럼프 행정부도 처음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 좀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다 준비를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주로 말은 맨 처음에 이제 부인했지만은 프로젝트 2025 헤리티지 재단에서 만든 것대로 지금 대부분 시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에서 되치고 나올 그런 준비가 충분히 또 대응이 가능한 그런 상황까지 이제 불러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게 법적 소송이 이렇게 아무리 미국이 소송의 나라지만은 연방 정부와 이제 주 지역 정부들 간 특히 이것도 공화당 연방 정부면은 민주당 출신 주 정부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소송을 걸고 근데 이게 모두 연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할 때는 다부 네이션와이드입니다. 네이션와이드이기 때문에 연방법은 적용도 다 미 전역의 50개 주 또 이제 영토까지 다 포함이 되지만은 또 한 번 막히면 다 막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하려 해도 이 법정에서 얘기를 하면은 막히는 그런 상황인데 잘 아시다시피 텍사스나 플로리다에서 하면은 1심과 2심 법원도 비슷한 성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공화당 주 정부들이 소송을 걸면은 그쪽으로 손을 들어줍니다. 그렇겠죠. 아마 판사들도 성향도 그렇고 지명도 또 공화당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걸면은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주나 매사추세츠, 뉴욕, 뉴저지 이런 데서 끌고 가면 또 전부 또 연방 정부가 패소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그거 모르겠습니까? 트럼프 그거 대통령도 알 텐데, 연방 말이야. 대법원까지 끌고 가려는 그런 전략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연방 대법관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9명의 손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네네. 되면은 뭐 아무래도 지금 대법관은 성향이 이제 보수 쪽이 좀 더 많으니까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은 난 자신 있어 이런 상황인 겁니까 지금?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일기 때에 연방 대법원 이거는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은퇴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물러나진 않잖아요. 맞아요. 자리가 비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에 3명인가를 임명할 기회가 생겼죠.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고 은퇴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수파가 그래서 6대3으로 지금 우위를 만들어 놓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에서는 이걸 자꾸 이제 위헌 시비가 있는 그 출생 시민권 같은 경우도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본인이 이렇게 보수 우위 구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판정을 받아보겠다. 이런 것인데요. 그런데 꼭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이게 이길 거라고 이제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란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은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수파는 보수파인데 다른 어떻게 보면 이 보수 진영도 완전히 트럼프 진영과 그 이전에 뭐 조지 W 부시나 심지어는 조지 H.W. 부시 그런 판사들하고는 또 성향이 완전히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도 보수 우위 구도에서도 5대4 했을 때도 지금 어떤 거는 뭐 오히려 4대6으로 이제 진보파의 그런 판결이 나올 때도 있고 종종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임명한 그런 대법관 중에서도 여성 대법관 한 분 오고 이제 캐버넛 대법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손들어주는 그런 판결은 안 내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할 수는 없는데 말 그대로 출생시민권 같은 경우는 수정헌법 14조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거는 연방 대법관이 아마 보수주의자라고 해도 그거를 법이 없는데 거기다가 위헌 논란이 있는 것을 승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뭐 반대로 얘기해서 의회에서 그런 법률로 먼저 정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런 길까지 틀 것을 터보겠다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까지 가면은 임기 4년 말에 가서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뭐 다카 폐지가 2017년에 시도했는데 맞아요. 결국은 맞아요. 뭐 다 돼갖고 2020년 1월 달에 나왔는데 그때는 완전히 완벽하게 이긴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정권이 바뀌니까 바이든 시절에 그냥 다 옛날 거를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게 가장 그 취약점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제 아무 때나 대통령이 바꿔버릴 수 있는 거. 물론 바꾸는데 새로운 규정을 하는데도 적어도 7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요런 것 때문에 그렇지 이제 판결을 받으려면은 한 세월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빨로 봤자 임기 말에나 이제 판결이 나오고요. 임기 말에 나왔다가 정권 재청취를 안 되면은 바로 뒤집히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입법이 아니라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새 대통령이 그냥 새로 바꾸면은 또 그뿐입니다. 지금 아카 폐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아직도 연방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1월 17일이면은 1월 20일 올해 그 연방 항소법 판결까지 나왔거든요. 네. 여기는 다카는 위헌 불법이라고 나왔습니다. 불법. 근데 연방 대법원에서 이걸 해봤자 이제 지금은 역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드리머들은 자기가 또 구제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뒤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결국은 시간만 보내다가 근데 이런 것이 소송 사태라는 게 미국에서 미국 전체로 볼 때는 뭐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앵커가 하신 대로 엄청난 소송 비용만 그러니까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다 세금이고 주정부도 그렇고 연방정부도 그렇고요. 지난번 뭐 다카한 것도 4억 달러인가 얼마인가가 기적이고 이게 이민 단속 같은 경우도 레이셜 그 프로파일링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게 겉모습만 보고 이제 단속을 했다가 그게 소송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억 달러를 소송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패소를 해서 4억 달러를 최근에야 또 물어지기 시작했다는 우와. 그런 판결도 있기 때문에 4억 달러. 엄청난 하여튼간 돈이 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이고 아무리 이제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이렇게 강행만은 할 수 없는 그런 사태를 맞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 대형 산불에 대한 시 정부 대응 실패 논란이 거센 가운데 캐런 베스 LA 시장이 소방국장을 해임하고 말았습니다. 베스 시장은 미흡한 대응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것은 책임 전가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앞으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LA 지역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예정돼 있다라는 소문이 확산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과 우려가 높았지만은 예상만큼 광범위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이민 단속국의 일부 단속은 순찰에 나선 이민자 옹호 단체에 의해 저지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전혜직 기자. 안녕하십니까. LA 소방국장이 지난 주말에 해임이 되고 말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크리스틴 크롤리 소방국장을 공식적으로 해임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공공안전과 소방국 운영을 위해서 해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롤리 전 국장의 해임은 올해 초 발생한 대형 산불, 특히 팔리세이즈 산불에 대한 소방국의 대응을 둘러싸고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 후에 이뤄졌습니다. 베스 시장은 소방국의 대응이 미흡해 피해를 키웠고 이는 국장의 리더십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소방국의 대응이 미흡해서 피해를 키웠다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로 삼았습니까? 먼저 베스 시장은 팔리세이즈 산불이 발생한 당일 아침 근무를 해야 할 약 1,000명의 소방관들이 크롤리 전 국장의 지시하에 퇴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불에 필요한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LA타임스도 소방국 내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팔리세이드 산불이 발생하기 전 거의 1,000명의 소방관과 물을 실은 소방차 여러 대를 긴급 사전 배치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인력은 2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베스 시장은 크롤리 전 국장이 소방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산불에 대한 사후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습니다. 이는 정당한 지시에 대한 불복이었다고 베스 시장은 지적했습니다. 이번 해임 결정에 대해서 소방국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이에요? 이번 해임 결정은 LA시 소방국 내부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방대원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노조인 LA 소방연합 로컬 112는 크롤리 전 국장이 부당하게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추가 배치되지 않은 건 소방차, 장비 부족과 연관이 있고 이는 결국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크롤리 전 국장이 시장의 정치력 압력에 맞서 소방국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에 해임됐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방국의 어려움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전반적인 체계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정치계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현재 베스 시장의 해임 조치에 대해서는 2지구, 8지구, 9지구, 13지구 시의원 등 4명의 시의원이 동의를 표했습니다. 반면 7지구 시의원인 모니카 로드리게스는 시장의 책임 전가로 보인다면서 크롤리 전 국장을 희생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의원은 시의회에 제의를 요청할 거라고 말하면서 크롤리 전 국장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시장 선거에서 베스 시장에게 패했던 사업가 리카루소도 베스 시장의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피해자의 탓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LA타임스 칼럼니스트 스티브 로페즈는 베스 시장의 소방국장 해임 결정이 정치적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속되는 베스 시장의 실수는 내년 치러질 시장 선거에서 도전자들에게 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해임 조치당한 크롤리 국장은 어떤 대응을 한 겁니까? 크롤리 전 국장은 해임 발표가 있고 다음 날인 토요일 22일에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크롤리 전 국장은 소방국장으로서 영광의 시간이었다면서 자신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소방대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는 것에 근거했다고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다만 성명에서 캐런 베스 시장이나 해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현재 크롤리 전 국장은 국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더 낮은 계급으로 소방국에 남아있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화재 대응에 대해서는 캐런 베스 시장도 비판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베스 시장은 팔리세이드 산불 당시 출장차 가나에 있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죠. 맞아요. 산불 당시 부재에 대해서 베스 시장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다면서도 지난 18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그랬다면 출장을 가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방국의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LA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강풍이 예고돼 있었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변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게 강풍이 예고가 돼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은 산불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았는데도 그러니까 왜 베스 시장은 그러면은 크롤리 국장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안 해봤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다. 뭐 이런 이 LA 타임스에서 지적도 있더라고요. 해임 이전부터 두 사람이 조금 불협화음이 있었죠, 원래가. 네, 사실 이들 두 분의 사이에서는 긴장은 이번 해임 사건 이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예산 문제와 소방 인력 부족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차례 마찰이 있었는데요. 크롤리 전 국장은 공개적으로 자금 부족 문제를 지적해왔고 이는 소방국의 운영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비판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결국 해임으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LA 시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베스 시장은 자신의 결정이 필요하고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결정이 LA시의 장기적인 안전과 소방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소방국의 운영 개선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소방국 운영에는 어떤 변화가 좀 예상이 됩니까?
베스 시장은 소방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장실은 이미 로니 비아누에바를 임시 소방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비아누에바는 지난 41년 동안 LA 소방국에서 일해온 베테랑 소방대원입니다. 비에누에바 임시국장은 소방국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베스 시장의 이번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 없이 소방국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하지만 크롤리 전 국장도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크롤리 전 국장이 해임 후 10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시의회 3분의 2, 15명 시의원 가운데 10명 이상이 동의한다면 시장의 결정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이번 산불에 대해서 캐런 베스 시장이 할 말이 없죠. 그럼요. 네. 네. 자기 자신이 시장으로 있는데 그렇게 산불이 크게 발생했다는 그 자체가 무슨 뭐 운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LA 타임즈가 지적한 대로 그렇게 강풍이 먼저부터 예보가 되어 있었고 불고 그랬으면은 내가 이게 가나를 가면 안 되겠구라는 생각은 본인이 먼저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주 하원의원, 상원의원을 거쳐서 뭐 그 정도의 그러한 그 역할은 할 수 있는 분인지 모르지만은 이 정말 LA 그러면 이거 대도시 아닙니까? 어떻게 세계적인 보면 정말 도시인데요. 웬만한 정말 나라와도 그렇습니다. 같은 사이즈인데 이런 대도시를 운영하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년도 시장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이민 단속 관련한 소식인데요. 이달 말, 지금이 이제 2월 마지막 주인데 이달 말쯤에 LA 지역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제 마지막 한 줄 남았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7일 LA 타임즈는 이번 달 말쯤에 LA 지역에서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들이 확보한 정부 내부 문서에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주도하에 LA에서 불법 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전을 시행할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는 불안에 휩싸였는데요. 이민 단속의 활동이 감지됐지만 커뮤니티가 예상했던 것만큼 광범위한 작전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상보다 광범위한 작전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LA 타임스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LA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가 지난 주말 불법 체류자를 최대 120명 신규 수감할 수 있으니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하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도소 직원들은 주말에도 추가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어제 오후까지 이민당국은 12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을 처리했다고 LA타임스가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어제 저녁 늦게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체포된 이들을 데려올 가능성이 있어 그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송 절차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광범위한 불법 체류자 단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문만 지금 무성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는 그 소문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SNS를 통해서 LA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일대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올릴 때 범죄를 자행한 불법 체류자들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지난 주말 LA에서 보고된 단속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중점을 뒀다고 팍스뉴스에 전했습니다. 또 아이스는 비시민자를 무차별적으로 표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작전으로 체포된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곧 공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민 옹호단체 소속 회원들은 많은 이민자들이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구금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이스의 범법자 대상 단속 주장이 거짓이라고 믿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연방이민당국의 작전이 이민자 옹호 단체가 저지를 해서 그래서 막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네. 어제 아침부터 소셜미디어에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 나온 정부 소속 차량과 요원들이 아람브라 지역에 출몰했다는 영상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이 지역 타깃 매장 주차장에서는 아이스 자켓을 입은 요원들과 정부 소속 차량 최소 5대가 목격됐는데요. 네. 소식을 들은 이민자옹호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들은 즉시 현장으로 가서 확성기를 들고 이곳에서 나가라고 외치며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예. 결국 이민당국이 현장을 떠나긴 했는데 박스뉴스는 당시 이민단속국이 범법자 대상 체포 작전 시작을 위해서 그곳에서 모였을 뿐 집행을 위한 건 아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떠나는 이민 단속국을 뭐 추격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네, 일부 옹호 단체가 타깃 매장을 떠난 이제 정부 소속 차량을 따라간 건데요. 아이스는 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이때 표적이 됐던 유닛이 있었습니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56살의 펠리페 에스피노사는 LA 교통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출근을 위해 준비하던 중 문을 열라는 외침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문 밖에는 FBI 요원 등 최소 6명의 요원이 있었고 그의 장인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신도 한동안 보지 못했다고 답했는데 에스피노사는 장인을 왜 찾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에스피노사 자택이 검문을 당하는 동안에 이민단체는 집 밖에서 영장 없이는 문을 열지 마라. 판사 서명이 없는 영장이라면 대화도 하지 말라고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에스피노사는 아내가 영장을 요구하자 요원들이 어떤 문서를 보여줬는데 첫 페이지밖에 볼 수 없었고 그곳에 불법 외국인이라고 적힌 것 외에는 영문을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참 그러면 일단 이제 종합을 해보면 현재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의 체포와 구금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일부 비영리 단체 활동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이런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이 지난 주쯤 LA 한인타운을 방문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범죄는 범죄다. 이 이야기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관계없이 범죄자는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현재 아이스에 체포된 사람 모두의 체포 이유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정보들을 취합해보면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강력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포 작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앞선 비영리 단체들이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이 벌어진다고 소리를 치는 건 그 불법 체류자가 어떤 이유로 체포되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체포가 아니라 부당한 불법 이민 단속에 맞설 수 있는 방안을 숙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이민자 커뮤니티와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아이스가 정말 부당한 이유를 체포한다면 그 사실에 대해 맞서야 하지만 현재 소문만 무성하고 강력범죄 혐의가 있는 불법 체류자들이 체포되는 상황 속에서 앞선 비영리 단체의 행동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혜지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하는 날입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중성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콜레스테롤과는 또 다른 겁니까? 네네, 이 중성지방이라는 거는 콜레스테롤이랑 좀 다른 물질이고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중성지방이 높아서도 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이제 피에, 혈액에 지방이 많다는 건데요. 그 지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서 네.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이 있고 또 콜레스테롤은 괜찮지만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성지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예. 물론 이제 심장병이나 뇌 심장질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는 콜레스테롤이 조금 더 높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는 약을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은 좋지만 중성지방이 이제 높아서 또 중성지방 약을 따로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시는 분들은 이 중성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피 검사를 할 때 이제 금식을 하고 오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금식을 해야 이 콜레스테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무조건 8시간, 10시간 금식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굳이 금식을 하지 않아도 콜레스테롤이 많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러 이제 심장학회나 이런 데서 굳이 금식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피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식을 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금식을 안 하셔도 되는데 대신 금식을 안 하셔도 되지만 그 피 검사하기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음식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을 2.5인분을 구워 먹고 오신다거나 아니면은 스테이크 집에 가서 스테이크랑 뭐 감자튀김이나 이런 걸 많이 먹고 오신다거나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지질이 좀 바뀌기 때문에 검사를 하시면 안 되고요. 대신에 이제 간단한 식사, 뭐 간단하게 아침에 뭐 미역국에 뭐 콩나물 무침에 밥을 조금 먹었다. 그런 정도는 이제 지질이 변하지 않거든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그래서 그 정도 식사는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 오피스에서는 금식을 하라고 이렇게 지금 주문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수치가 얼마까지 가야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네네네. 그 이제 피 검사 결과를 보시면 이제 총 콜레스테롤 해서 200까지 정상인 수치가 하나 있고요. 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그래서 뭐 50 이상이 정상이고, 또 그 아래 보시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해서 100까지 정상인 게 있는데, 이 중성지방은 저희가 150까지를 정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150보다 낮은 경우는 정상, 150보다 높은 경우는 비정상,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성지방을 낮추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중성지방의 이제 대사를 좀 아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높아지세요. 지방이 많은 음식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고기 종류, 아니면은 뭐 크림이라든지 뭐 아니면 튀긴 음식,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이 중성지방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좀 피하시면 중성지방을 많이 낮출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당이 높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제 간에서 이 중성지방을 합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먹는 기름진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중성지방이지만 이제 당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간에서 생성되는 게 중성지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컨트롤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물론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를 좀 줄이시고, 또 하나는 이제 당의 섭취를 조금 줄이시면 간에서 중성지방을 합성하는 게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 그러면 이제 뭐 사탕, 설탕, 초콜릿 이런 달달한 거 말고도 이제 쌀, 그다음에 밀, 그다음에 뭐 라면, 떡볶이, 짜장면 이런 면 음식 같은 거 아니면은 밀가루 음식 같은데 이런데 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섭취만 좀 줄이셔도 그 중성지방은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요, 이 중성지방이라는 이 이름 있지 않습니까? 중성이면은 중간의 성질을 의미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저쪽도 아니면은 좋을 것 같은데 중성지방이 이렇게 높으면 안 좋은 거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네네. 이름을 제가 왜 중성지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지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음식을 이제 조화로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음식이 좋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에는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되지 이제 이런 거 많이 안 드시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섭취하는 것 자체를 조금 줄이셔서 중성지방이 체내에 적정한 정도로 있어야 대사나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거를 조금 줄이셔야 되는데, 이제 단순히 이제 기름기 있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 당이 많은 음식을 조금 피하시면 중성지방이 급격히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요, 몸 예쁘게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바디 트레이닝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체지방이 엄청 적잖아요. 근육은 적당한데 그 체지방이 엄청 적은 거하고 중성지방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체지방을 적게 하려면 살도 많이 빼시고 기름기 있는 음식도 줄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당 섭취도 많이 줄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시고 체격이 좀 날씬하시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검사를 해보면 피에 이제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살이 찌시고 운동 안 하시고 좀 드시는 걸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피 검사를 해보면 거의 100% 이제 이 중성지방이 많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뜨끔뜨끔하네요. 그러면 중성지방을 낮추기 위해서 그 뭐 오메가3 드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도움이 됩니까? 네, 이제 이 오메가3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네. 저한테 이제 이 오메가3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운동이나 살을 빼임으로 해서 이런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높은 걸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또 반드시 이 오메가3를 먹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중풍이 오셨거나 아니면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이 있으시거나 어떤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을 써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엔 콜레스테롤도 낮아지고 중성지방도 낮아져서 굳이 오메가3를 안 드셔도 돼요. 대부분의 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콜레스테롤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이 200, 300, 400으로 유지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오메가3를 처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있어야 되고 콜레스테롤 약 스타틴을 먹으면서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에 한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저희가 처방을 하지 그냥 건강하시고 저기 중성지방도 좋으신데 저희가 오메가3를 처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극소수의 환자분들에 의해서 한해서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드시는 건 아니고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서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고 하는 경우에만 오메가3를 드셔야 되지 그냥 내가 건강을 생각해서 무조건 오메가3를 먹는다. 이거는 그 근거에 처방한 근거에 의한 그런 처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 오메가3를 먹기 위해서 일부러 치아씨, 아마씨 많이 먹고요. 여성분들은 그리고 왜 달걀이나 우유에도 오메가3 첨가돼 있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막 먹어도 괜찮아요? 뭐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란을 통해서 오메가3, 뭐 어떤 음식, 무슨 씨를 통해서 오메가3를 섭취한다 그런 건 굉장히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오메가3 지방산은 이제 약으로 된 거. 캡슐로 된 오메가3는 모든 분들이 다 드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극히 소수의 분들에 의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나서 오메가3 그 약을 꼭 드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 오메가3 뭐 먹기 위해서 뭐 연어를 많이 먹어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피쉬 오일로 만들어져서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유럽에 이 생선을 많이 먹는 그런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나라 조사를 해봤더니 심장병의 확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낮은가 봤더니 이 나라 사람들은 생선을 많이 섭취를 하더라.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피쉬 오일, 생선에 나온 기름이 생선에 있는 기름이 동물에 있는 그러니까 소나 돼지 같은 데 있는 기름보다 훨씬 더 건강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 피쉬 오일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요. 네. 피쉬 오일 중에 그럼 어떤 성분이 좋냐 하다가 오메가3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피쉬 오일에 들어있는 굉장히 좋은 성분인데 이 성분이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 아니고 극소수의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근데 더 좋은 건 약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이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고기, 닭고기 같은 고기보다는 생선을 많이 섭취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조재영 박사 함께했습니다.